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네트형 경쟁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배구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구의 이론편 강의로서 배구의 역사와 특성, 그 다음에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구에 대한 이해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과서 278쪽과 279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열기입니다. 전위의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전위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전위라는 말은 배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서 있는 대형이 있죠. 뭐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대형에서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전위라는 자리는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라는 의미인데 공격 상황에서는 뭐 공격수 스파이크를 때리는 공격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위의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할 때 상대편 코트 쪽으로 스파이크를 할 때 우리 편의 나머지 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선수들은 스파이크가 상대팀 블로킹에 맞고 다시 우리 코트로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자세를 낮추고 수비할 준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배구 경기를 해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구에서는 공격팀에서 하는 스파이크가 있지만 수비팀에서 네트 높이 손을 쭉 뻗어 올려서 상대 공격수의 스파이크를 막는 블로킹이라는 수비 기술이 있습니다. 수비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또 공격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스파이크가 상대편 블로커의 손에 맞아서 다시 우리 코트로 바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스파이크를 한 선수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자세를 낮춰서 상대편 블로커에 맞고 다시 우리 코트로 돌아오는 공을 수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비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 열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배구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찬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여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하는 네트형 경쟁 종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구는 당연히 네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트형 경쟁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 다음에 발을 쓰는 뭐 족구, 그 다음에 세팍타크로, 그 다음에 해변 비치발리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말은 자기네 팀의 호흡을 맞춰서 상대팀 네트 넘어서 상대팀 코트에 공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총 5세트 경기를 합니다. 뒤에 자세한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5세트 경기를 보통 하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이 3세트를 먼저 이기면 그 시합에서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배구는 서비스로 넘어온 공을 리시브하여 세터에게 패스하면 세터는 이를 세트업하여 공격수가 스파이크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긴데요. 서비스로 넘어온 공 또는 상대편 공격에 의해서 우리 편 코트로 넘어온 공 다 포함이 됩니다. 서비스는 상대팀이 엔드라인 뒤에서 공을 띄워놓고 손으로 타구를 해서 네트 건너편 우리 쪽 코트로 공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기술인데요.
서비스로 우리 코트로 공이 넘어올 수도 있고 상대편이 공격 스파이크를 해서 우리 편 코트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편 코트로 넘어온 공을 수비수가 리시브한다, 언더핸드라든지 오버핸드를 통해서 공을 받아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받아낸 공을 세터라고 불리는 어떤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주면, 패스를 해주면 그 세터는 이를 세트업하여, 다시 말하면 공격수가 공격하기 쉽게, 공격하기 편하게 공을 띄워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셋업을 해서 공격수가 스파이크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배구 경기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방법, 3단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리시브 받고 세트업하고 스파이크 하는, 그래서 상대편 코트 안으로 공을 떨어뜨리는, 또는 상대 수비수 몸을 맞고 그 공이 그 코트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편의 득점이 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구는 1895년 미국의 모건이라는 사람이 테니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반 하트라는 사람이 12인제 배구를 처음 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죠. TV에서도 아마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테니스는 네트가 땅에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네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네트 위로 테니스 라켓을 이용해서 공을 타구해서 상대편 코트로 공을 보내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를 땅 아래에 두는 게 아니고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지면에서부터 일정 높이 띄운 높이에다가 이제 배구 네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구 경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반하트라는 역시 미국 사람이 12명이서 하는 배구를 소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손으로 공을 쳐서 네트 너머 상대 코트로 넘기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기술과 규칙이 정비되면서 현재의 6인제 경기로 정착되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예전 배구 모습, 초창기의 배구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영상을 보면 상당히 그냥 다이나믹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공을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네트를 넘겨서 상대 코트로 그냥 넘기는, 주고받기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배구는 정말로 강력한 힘과 기술과 그 다음에 정교한 어떤 세트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보는 관중들도 더 긴장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선수들의 그런 경기 모습을 관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6인제 경기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에는 일단 일반적인 정식 선수들 경기에서는 6인제지만 일반 아마추어,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인들 사이에서는 9인제 배구도 많이 하고요. 또 7인제 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2인제 2명이서 하는 비치발리볼, 해변에서 하는 그런 배구도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오른쪽 날개 보시면 모건이라는 사람과 초창기 배구 경기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분이 모건이라는 분이래요. 저도 이분과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신기한 건 선생님이 학생 때도, 중학생일 때도, 고등학생일 때도 이 사진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과서 흑백 사진을 보면 희미하지만 여기 이렇게 가로로 길게 네트와 같은 그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하얀색 공이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 공을 가지고 뭔가 배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이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그냥 잔디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풀이 있는 야외에서 그런 야드, 마당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배구 모습을 즐기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배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배구는 신체 접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 선수와의 신체 접촉, 몸싸움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용구와 시설이 비교적 간단해서 여러 사람이 쉽게 즐길 수 있다. 배구할 때 필요한 용구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배구 네트, 일단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코트와 배구 네트, 그리고 공,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다른 종목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 다음에 능력이나 성별에 따른 규칙 조정으로 놀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배구는 선생님도 이제 체육 수업을 하면서 배구 수업을 매년 학생들하고 해왔는데, 배구는 정식 선수가 아닌 이상은 자기네 그 경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된 룰을 정해서 얼마든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는 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변형 경기 또는 간이 경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배구는 점프, 제자리에서 뛰기, 점프하기, 받기, 휘두르기 등의 신체 움직임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구 선수들 보면 상당히 키가 크죠. 그리고 점프력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서전트 점프라고 해서 제자리에서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를 했을 때 바닥과 발끝 그런 높이를 재는 걸 이제 서전트 점프라고 하는데요. 배구 선수들 중에서는 서전트 점프가 1m가 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도 한창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는 서전트 점프를 78cm에서 82cm까지 뛰었어요. 이게 참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네, 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배구의 특성, 역사,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배구의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인원은 6명이고요. 세트당 교체가 가능한 선수도 6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팀에 6명의 선수가 경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리베로는 2명까지 출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베로는 예전에는 없던 제도였는데 이 리베로는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리베로는 공격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수 없고 상대편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잘 받아낼 수 있는 리시브할 수 있는 수비 전문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리베로 선수는 다른 일반 선수들과 유니폼 색깔이 다릅니다. 6명 중에 5명이 유니폼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리베로는 유니폼 색깔이 뭐 하얀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저 선수는 리베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색깔을 좀 다르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까지 출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기에서는 리베로가 뭐 1명 또는 출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요 규칙을 좀 보겠습니다. 경기 개시와 재개 방법은 서비스로 한다. 경기 개시는 처음 1세트, 2세트, 3세트가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재개는 여러 가지 랠리, 네트를 중심으로 양 코트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랠리라고 하는데 그런 랠리가 끊겼을 때, 뭐 득점이 되거나 아웃이 되거나 했을 때 랠리가 중단됐을 때 다시 랠리를 재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모두 사용되는 게 이제 서비스라는 방법입니다. 서비스는 경기를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강력한 서비스는 또 하나의 어떤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관련 영상 같은 걸 좀 보여드리겠지만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해서 그거를 못 받게 되면 이 서비스를 한 팀의 득점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 팀의 좋은 공격 방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의 종료는 한 세트당 최소 2점 차이가 나야 됩니다. 어느 한 팀이 한 세트를 이기려면 상대팀과 2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돼요. 점수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25점 세트고 마지막 1, 2, 3, 4세트는 25점을 먼저 따야 되고 마지막 5세트는 15점을 따면 됩니다. 근데 25점을 딸 때 상대팀과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A팀은 25점, B팀은 24점,
그러면 두 팀 간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한 팀이 25점을 선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2점 차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이제 듀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점의 끝인데 A팀이 24점이 됐고 B팀이 23점이에요. 그래서 A팀과 B팀이 경기를 랠리를 주고받다가 B팀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24대 24 동점이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느 한 팀이 25점을 선취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1점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세트를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 24대 24, 이 상황을 듀스라고 하고요. 이때부터는 어느 한 팀이 먼저 2점을 연속해서 득점하면 그 세트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트와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3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코트 교대는 세트 종료 시에 코트를 교대합니다. 1세트가 끝나면 A팀, B팀 코트를 위치를 바꾸고 2세트가 끝나면 A팀, B팀 다시 코트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3세트, 4세트 끝나면 마찬가지로 코트를 교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세트 경기가 되죠. 5세트 경기가 되면 5세트는 여기 앞서서 15점 경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5점의 5세트 같은 경우에는 세트 중간에 어느 한 팀이 8점에 다다르게 되면 잠시 경기를 멈췄다가 A팀과 B팀의 코트를 다시 한번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양 팀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양쪽 코트를 다 활용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마지막 5세트에서만 어느 한 팀이 8점이 되면 한쪽 코트를 양쪽 그 팀이 코트를 교대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꼭 8점에 됐을 때 교대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15점의 절반이 7.5점이죠. 근데 배구 득점에서 7.5점, 0.5점이라는 점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8점이 되면 절반 정도 이제 절반을 넘어선 점수가 되면 이제 코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경기 규칙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교체는 세트당 최대 6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체 선수 6명 돼 있죠. 그 대신에 리베로, 여기 리베로 수비 전문한 선수 리베로는 교체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타임아웃은 세트당 30초씩 2번이다. 무슨 말이냐면 작전 시간이에요. 만약에 우리 팀이 너무 경기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감독이나 아니면 지도자분들께서 세트 작전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좀 더 다시 이렇게 선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작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아웃도 잘 쓰면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상대편이 너무나 이렇게 물이 올라서 공격의 흐름이 너무 좋을 때는 상대팀의 공격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아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타임아웃은 기술 작전 시간이라고 해서 1세트에서 4세트의 경기 중에 득점이 앞선 팀이 8점, 16점이 되면 자동으로 60초간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줍니다. 그 위에서 앞서 말했던 타임아웃은 한 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세트에 2번 쓸 수 있는 건데 이와는 별개로 각 세트에서 5세트를 제외한 1, 2, 3, 4세트에서 어느 한 팀이라도 8점, 16점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양 팀에게 작전 시간 타임아웃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득점은 이긴 팀이 무조건 1득점을 한다.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A팀이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면 A팀 점수가 올라가고 A팀이 공격을 했는데 B팀이 수비를 실패했어요. 그래도 A팀이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서브권이라고 해서 A팀과 B팀이 시합을 하다가 A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A팀 점수가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또 게임을 하다가 B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현재 기준이라면 B팀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서브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팀과 B팀이 랠리 중에 만약에 B팀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점수는 잠깐 유보해뒀다가 B팀이 서브권을 가진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면 그때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길고 득점도 바로바로 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좀 힘든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랠리 포인트라는 득점을 이긴 팀이 무조건 득점이다라는 이 제도로 바뀌어서 좀 더 경기가 빨리 진행되고 득점도 바로바로 올라가는 선수나 관중들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좋은 즐거운 재밌는 이런 경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